새정치연합에서 추가 탈당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되게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안철수 충격이 오면서 그쪽에 블루오션이 있는데 이쪽에서 레드오션에서 자꾸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했을 때가 지지도가 가장 높고 지금이 제일 높을 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그럼 지금이 최대치라는. 그렇죠. 안녕하세요. 김보엽의 더 정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도 야권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이 가시권에 들어왔는데요. 한겨레를 포함해서 몇몇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더 정치는 야권 지지자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안철수 의원이 창당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2월 21일인데요. 성한영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 정치인들이 이제 기자회견할 때하고요, 대중연설할 때하고 이제 좀 다른 건데요. 말하는 투가. 어제 그 안철수 의원 회견할 때 이렇게 보니까 지금 대중연설을 하는 건지 이렇게 약간 착각할 정도로 막 목소리를 높이고 뭐 정권 교체 뭐 이런 단어를 여러 번 쓰고 하는 걸 보니까 약간 좀 흥분한 상태 같다. 이제 일단 느낌이 좀 그렇고요. 네. 어차피 탈당 자체가 이렇게 뭐 준비된 탈당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 신당 창당도 이렇게 일단 준비 없이 일단 그 예상 밖의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니까 일단 신당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정표 없이 길을 떠났다고 할까요? 김의겸 기자는요?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마치 이제 사자갈기처럼 이렇게 쫙 세우고 뭔가 공격적이고 단호한 강철수의 모습을 보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된다고 할까요? 같이 배석한 의원들이 4분이 있었는데 모두 다 호남분이죠. 현재 지역구는 뭐 문병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긴 하지만 3분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1분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 사자의 갈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지 정권 교체를 한다면 새누리당을 향해야 될 텐데 과연 이게 정권 교체인지 아니면 제1야당 교체인지 현재로서는 좀 가늠하기 어렵다. 네. 이게 만일 호남 의원들 4명과 같이 하는 것처럼 호남을 나눠먹는 야당의 표를 나눠먹는 쪽으로 가면 제가 보기엔 그건 레드오션이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뭔가 중도 보수 쪽으로 향하고 또 지역적으로는 영남과 기타 좀 다른 쪽 지역으로 간다면 그건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쪽에 블루오션이 있는데 이쪽에서 레드오션에서 자꾸 나눠 먹겠다라는 식으로 간다면 안철수 의원이 성공하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의 인상 비평인데요. 이제 문병호 의원하고 뭐 김동철, 황주홍, 유정엽 이분들이 과연 그 혁신을 상징하는 정치인들인지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때 문재인 대표가 혁신을 거부하기 때문에 탈당을 했고 앞으로 연대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혁신을 거부하는 세력이다. 문재인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 그런데 그 어제 손잡고 같이 사진 찍은 분들이 혁신을 상징하는 분들인지 좀 어떤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했던 얘기를 정리해보면 2월 설 전에 창당하겠다. 그리고 새정치연합과는 연대 없다. 저는 또 하나 귀에 들어온 얘기가 목표가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하면 내가 이번에 1등 하겠다 혹은 90점 이상은 맞겠다. 그런데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겠다. 이거는 그거보다 목표가 훨씬 저렴한 거 아닌가요? 꽈락은 면하겠다. 뭐 이 정도. 꽈락은 면하겠다 정도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아까 성한용 기자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이정표 없이 출발했다. 저도 동감하고요. 근데 그동안 행보를 보면 딱히 이정표를 가지고 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안철수 의원과 그의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정표가 있건 없건 앞으로 직진하는 것밖에 지금 답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더 세게, 더 강하게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일단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의원이 4명이 배석을 했는데요. 새정치연합에서
더 추가 탈당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이제 되게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예. 그 광주의 권은희 의원이요. 재보선으로 입성한 초선 국회의원인데 월요일에 국회 기자회견장을 예약했다 취소했어요. 근데 그게 아마 탈당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안 한 것 같고요. 하여튼 본인의 정확한 표현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민심을 좀 수렴하는 절차를 한 나흘 정도 거친 다음에 입장을 발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이 이제 당대표 할 때 공천을 받아서 입성한 분이고요. 그 이분이 움직인다는 것은 또 이분 말고도 광주나 전남에서 또 추가 탈당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김한길 전 대표가 굉장히 강도 높게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단어를 했어요. 써가면서까지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는데 이분도 연말연시에 탈당할 가능성이 좀 높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은 탈당 규모가 좀 커졌다. 신당 창당 전에 교섭단체, 즉 의원 20명을 꾸릴 수 있을까요? 지금 탈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의원들만으로는 사실 20석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예. 그런데 이제 계기가 되는 게 지금 조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예. 평가위원회 여기에서 1월 중순이면 이제 밀봉을 해서 넘길 테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과연 그걸 언제 시점에 발표를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 시기와도 굉장히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안철수 의원의 신당은 2월 8일 설 이전에 하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밀봉된 걸 받아서 그 자리에서 공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고 2월 말쯤에 어차피 각 경선 지역을 발표하면서 경선에 누가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면서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하위 20%는 그 경선에 끼워주지 않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면 그 미리 움직이는 걸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당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한다면 글쎄요 이제 뭐 미리 예측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20석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해 보고자 하는 야권 지지자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에 사실 야권의 분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몇몇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표를 잠식하는 효과도 있지만 오히려 여권의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잠식하는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요? 예, 그렇죠. 지난주에 한겨레 신문에서 발표한 조사였죠. 신당을 창당했을 때 정당 지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더니 새누리당이 26.6%, 새정치민주연합이 26.5%, 그 다음에 안철수 신당이 16.4%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 조사를 하기 전에 가설은 당연히 안철수 신당이 새정치민주연합, 야권의 지지표를 갉아먹을 것이다. 야권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는 큰 차이가 없었죠. 오히려 새누리당의 지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안철수 신당의 지도가 생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게 이제 특징인데 이 조사가 보여주는 가장 큰 뭐 메시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지층이 저희가 이제 한 40% 정도 굉장히 강고하게 뭉쳐 있다고 결집해 있다고 그동안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막상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강고하지가 않더라. 내부의 균열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있더라. 그것들이 안철수라고 하는 충격으로 인해서 그 균열이 드러났다. 이것이 이번에 조사가 보여준 가장 중요한 뭐랄까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12년 안철수 광풍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안철수 지지층이 누구인가를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안철수 신당 지지층은 누구인가를 봤더니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잡히더라고요. 2012년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때 핵심 지지층은 세대, 20대, 30대 젊은 층이었습니다. 젊은 층들이 대한민국의 비루한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안철수라고 하는 공정과 정의의 어떤 상징 이런 것들로 이렇게 뭉쳤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 나타났는데 근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은 지지층의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번 조사의 특징입니다. 지지층의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대 변수가 거의 사라졌어요. 50대나 60대나 20대나 30대나. 그리고 그렇다고 직업이나 계층별로 차이가 있느냐?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이하네요. 오히려 지금 유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지층들. 여기에서 한 25% 정도가
안철수 신당 지지로 오고 그다음에 한 35% 정도가 문재인 예. 후보의 그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로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 지지층이 여기서 약간 일부 이동을 했다. 예.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무당파층을 많이 흡수했다. 그다음에 이제 역시 새누리당 지지층 등의 상당수를 흡수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보기에 2012년 3년 전과 지금의 지지층이 안철수의 지지층이 성격이 좀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새누리당 40%의 콘크리트 지지율 예. 이게 지금 2년 넘게 지속이 됐는데 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충성도와 열도가 많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 균열의 지점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떨어지는 시점이 보면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예. 박근혜 대통령의 70년대 회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 충성도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에 대해서는 자신도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안철수 충격이 오면서 그 지점이 떨어져 나간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게 3년 전에 안철수를 지지했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새로운 바람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지지층이 형성된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예. 그 한겨레 조사 말고 다른 조사를 보니까 이제 기존 정당 지지자들 중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 이후에 신당을 창당하면 지지하겠느냐 예. 했을 때 그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 한 10% 정도가 이동하는 걸로 나오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한 25% 안팎.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당파 지지층 없음이 이제 30% 좀 넘게 이동하는 걸로. 이런 걸로 봐서 이제 안철수 신당 효과는 일종의 그 신당 효과, 또 그 다음에 그 기존 정치에 대한 어떤 실망감, 뭐 어차피 좀 정치를 싫어하고 투표 안 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좀 안철수 현상에 좀 주목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덧붙이면 신당이 창당하기 전에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했을 때가 지지도가 가장 높고 신당이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지지도는 팍팍 떨어집니다. 지금이 제일 높을 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그럼 지금이 최대치라는 그렇죠. 건가요? 대체로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예.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검증을 받는 거잖아요. 검증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이번 조사를 보면 안철수 신당의 지지도가 한 17% 나오는데 예. 역시 이제 한국에서 반여당, 그다음 비야당의 제3지대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다. 예, 이런 것들을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여태껏 성공한 실험은 아직 없었다. 그 그래서 92년에 말이죠. 박찬종 의원의 신정당이 있었고요. 정주영 국민당, 그다음에 1997년이죠. 이인재 국민신당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문국현 창조한국당이 2007년에 있었고, 항상 그 어떤 수요는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걸 충족시켜주는 제3당이 성공한 적은 없는데 예. 이번 안철수 신당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지지층이 달라졌다. 예. 그리고 지지층이 일정한 특징이 잡히지 않는다. 예. 이거는 그만큼 지지층이 견고하지 않다라는 얘기로도 해석이 그렇죠.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지층의 특성이 잡혀야지 그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정치를 하고 그 네. 지지층이 핵심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 세력을 끌고 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아주 이제 조금 냉소적으로 얘기하면 안철수 의원의 지지층은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고 그래서 모였지만 이 지지층들이 딱히 뭘 원하는지는 아직 뚜렷하지가 않다. 지금 그리고 딱 그 그게 사람들이 예. 나중에 총선이건 대선이건 그렇죠. 투표장에 나갈지도 확실치 않다. 그렇죠.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반감이 있는 층들이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어떤 딱 하나의 구심을 이뤄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원하는 정치는 어떤 거다. 어떤 방향이다. 근데 그거를 보기가 참 어렵다. 김의겸 기자의 칼럼 재밌게 봤어요. 제갈량의 천하 삼본지계를 거론을 하셨는데 여론조사상으로는 삼본지계가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총선 이후에 그것이 총선 결과로서 삼본지계도 가능하다고 보시고 쓰신 건지. 뭐 총선 이후까지 제가 전망한 건 아니고요. 예. 기존의 생각,
예. 그걸 한번 바꿔보자. 발상의 전환을 한번 이뤄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반성부터 하시는 거예요. 네, 뭐 반성이라기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라고 예. 하는 의미인데 야당의 프레임은 뭐냐면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명제였습니다. 예. 그리고 1대1 구도를 만들려면 무조건 통합이 돼야 되는 거죠. 통합이 아니면 분열이라 그러는데 저는 분열이란 단어 대신에 분리불이란 단어를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분리불. 네, 나뉘어서 찢어지는 게 아니고 나뉘어서 각자 한번 서보자. 예. 그게 이 시점에서 왜 필요한가라고 하면 이걸 요즘 먹방이 유행이니까 비빔밥을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비빔밥이 맛있으려면요, 손님들에게 자신 있게 내놓으려면 비빔밥이 들어가는 재료들이 각자 고유한 맛과 향이 다 살아 있어야 됩니다. 신선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의 비빔밥은 뭐냐? 무조건 통합을 외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서로가 서로의 맛과 향을 다 죽이는 쪽으로만 이 맛도 아니고 이맛도 저 맛도 저맛도 아니다. 아니고 그런 비빔밥은 팔리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분립이 필요하다. 각자 자신의 맛과 향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나뉘어서 가보자. 안철수 탈당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안철수가 지금 따따블로 뛰었어요. 예. 네. 문재인도 오늘 아침 어젠가요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상승을 하고 예. 그리고 지금 5.1세 6만 명의 당원이 뭐 가입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까지 길게 한번 2년을 놓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야당 내에서의 의원들의 국회의원들의 이합집산을 가지고 통합이다, 새해를 결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총선도 이기기 어렵지만 대선도 안 된다. 지금 이 밑바닥에 끓어오르는 대중들의 열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끌어올려야 총선과 대선에서의 이 전망이 있는 거지. 예. 통합론자들, 무조건 통합을 하자는 사람들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끓어오르는 마그마를 억누르는 그런 소뚜껑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좀 나뉘어서 각자 국민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어떤 동일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정당. 예. 이걸로 어떤 이 활력, 에너지를 좀 불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는 국민들에게 한번 맡겨보는 야당의 전략가라는 분들이 말하자면 자기 진영만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통합 이야기를 하면 예. 제가 보기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뭔가 민심의 바다에 그렇죠. 던져보자. 저 여권 지형까지 같이 보면서 크게 그리고 밑바닥에 있는 민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전략을 한번 짜봐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화두를 던지는 의미에서의 이제 천하 삼분지기를 이야기했던 건데 네, 김 기자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신당 창당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미 일이 벌어진 그렇죠. 마당에 네. 이렇게 마음을 먹자 뭐 이런 쪽인가요? 네, 그렇죠. 그걸 다시 환원하려면 예. 지금 김한길 의원이라든지 이종걸 의원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재통합을 하자.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 할수록 이 야권 진영의 분열만 더 지금 가져오는 얘기가 된다. 천하 삼분지기 굉장히 뭐 재미있는 발상이고요. 정치의 역동성을 불어넣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공감할 만한 얘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1987년 6월항쟁처럼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내고 어떤 정치적 격동기의 확장이 가능한 시기냐.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김씨가 이제 단일화에 실패했고요. 그때 동교동계에서 나온 주장 중에 사자필승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예. 네 명이 대선에서 나가면 김대중이 된다. 뭐 그런 그런 말이죠.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를 노태우, 김영삼 이렇게 가져가고 반분하고. 충청도를 김종필이 가져가고 그러면 이제 호남 그다음에 수도권. 민주화 세력 이렇게 해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다 이런 건데 결과는 이제 3등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너무 현란한 어떤 정치적인 이론이 현실하고 안 맞을 가능성 경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영남의 어떤 패권주의가 1990년 3당 합당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아직 그 이른바 TK하고 이른바 이제 부산 경남의 PK 쪽에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던 그 세력하고 뭐 결별했다는 소식 들리지 않고 있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부산 경남의 여권 세력하고 아주 강고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가면 물론
영역을 확장하는 측면에서는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의 아주 그 압도적인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결과적으로 가져올 가능성, 그럴 위험성 같은 것도 꽤 있는 게 아닌가. 87년에 사자 필승론, 이제 이 분열의 논리였는데, 예. 그때와 지금이 조금 다른 게, 그때는 사실 이 대중의 열기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냥 합치는 것만으로도 그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큰 시기였는데, 예. 지금은 사실 젊은 사람들로부터 뭔가 그 뜨거운 열기를 뽑아내야 되는데, 자기 당이라고 어느 쪽도 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분립을 해서 좀, 범야권에, 물론 제가 여기서 분립이라고 하는 건 의도적으로 분립하자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지금 분립이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돼버린- 상태에서 예. 재통합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게 에너지를 자꾸 죽이는 쪽으로만 가니, 예. 분립이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범야권의 영역을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역할과 시대적 소명을 그쪽에 맞춘다면 네. 호남과 기존 야당 성향의 지지자를 갉아먹는 쪽으로만 가지 말고 그동안 미개척 분야, 신천지죠. 지역적으로는 영남 또는 이념적으로는 중도 보수 쪽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쪽으로 가라. 그런 다음에서 범야권의 파이를 키운 상태에서 이제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는 예. 그쪽으로 물론 이제 정교한 제가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한번 그런 발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한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도 네. 조사에서는 3분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3분을 한 지역구에서 할 경우에 그렇죠. 그게 소선거- 힘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소선거 거거든요. 제도화에서는 사실 그렇죠. 승자 독식 제도니까. 예. 참고로 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안철수 의원 회견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어제 밤이죠. 그 새누리당 행사장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는데 야권은 분열하고 있다. 우리 여권이 분열하지 않고 단결된 상태로 가면 선거는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180석을 얻어야 한다.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 김무성 대표 공식 코멘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자 몸조심 측면에서 이제 이런 말이 너무 확산되는 거는 좀 막부는 있는데 그 새누리당의 그 고참 당직자들, 실무 당직자들 중에 고참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디 나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지시를 좀 받았다고 하고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200석 해서 개헌이 가능한 의석까지도 확보가 지금 가능하다라고 약간 목표를 방향 조정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정치라는 게 좀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 제가 꼭 그렇다고 무슨 뭐 안철수 신당이 성공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또 현실에 냉혹하게 적용될 때는 전혀 다른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대목은 뭐냐면요. 그 정립도 중요하고 영역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음 총선에서 안철수 신당이 각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누가 사퇴하나 보자 하면서 끝까지 이게 모든 지역구에서 벌어질 경우에 야권 지지자들의 거의 괴멸 수준이죠.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괴멸이 될 예, 수 있고 예. 그래서 저렴한 목표를 삼은 거 아닌가. 어제 안철수 의원이 한 얘기 중에 가장 가슴에 걸리는 대목은 아주 단정적으로 새정치연합과는 연대 없다라고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정치라는 거는 사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연대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 처음부터 연대는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좀 섣불렀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잘못하면 말장난 같기도 한데요. 연대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나중에 생각이 들면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고요. 네. 새누리당의 그 이제 개헌 선을 저지하겠다 이 표현도 자기가 이를테면 100석 이상을 얻어서 개헌을 저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상상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새누리당의 200석 이상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막판에 연대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좀 내포한 것 아닌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 분석을 해볼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정치라는 게 이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마 야권 지지자들이 또 막판에 가면 선거연대 해야 된다는 압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게 그런 야권연대를 하는 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총선 막판까지 아마 투표일 바로 직전까지 그런 그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문재인 대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표는 며칠 전이죠. 박원순 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이렇게 세 명과 같이 복지저지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이렇게 남은 사람들이 잘 꾸려야 집 나간 사람들도 돌아올 수 있다. 그 비주류 의원들이 내놓은 당직도 주류 쪽과 가까운 분들로 채우면서 앞만 보고 간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정당 대표는 제가 뭐 무한 책임 이런 표현도 자주 씁니다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옳은 길은 철학자가 가면 되는 거고요. 결국 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맡고 있는 문제, 안철수 의원 탈당으로 인해서 야권의 위기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고요. 이런 표현을 했죠. 낡은 껍데기를 벗겨내는 고통을 감내해야 새살이 돋는다. 아니 총선 지금 겨우 4달 남았는데 새살을 전당대회 직후에 좀 낡은 껍데기를 뜯어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살이 돋았다 그럼 설명이 되지만 지금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된 2월부터 지금까지 뭘 하고 지금에 와서 갑자기 낡은 껍데기를 벗겨내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고요. 또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겠다. 뭐 말은 맞는데 정치인한테 필요한 거는 상상력 그리고 대담한 기획 이런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한테 필요한 건 이제 정치죠, 정치.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정치가 무엇이냐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우경 기자는 반론 없습니까? 잘한다고 할 수는 없죠. 예. 잘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12월 3일이었나요? 꺾일 때 꺾이더라도 내 갈 길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이야기한 분립의 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당직자들을 인선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비주류를 감싸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있는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 비주류들을 끌어안고 당내 화합과 통합을만을 강조하는 게 그게 정답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본질적인 건 문재인의 그 고유한 색채와 향을 가지고 가는 게 지금 이 시기에는 더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을 수습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낫다는 거죠. 저는 성 기자한테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에 몇몇 비주류 당직자들이 최재천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서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지 않고 있으므로 이제 난 사퇴하겠다 했는데 그 자리를 다시 비주류 의원들한테 권유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때 사퇴할 때도 사실은 무슨 문재인 대표 사퇴를 요구해서 사퇴한 게 아니고 약간 감정 대립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당내 그 주류 비주류 간에 좀 서로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앙금들이 쭉 쌓여 있고요. 이제 아무튼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금 문재인 대표가 지고 있는 건데 문재인 대표가 이제 어떻게 선택하든 이제 비판을 받게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뭐 고유의 색채를 내든 아니면 뭐 통합 리더십을 발휘하든 간에 지금 새정치연합 이 정도 지지율 가지고 총선 치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물을 영입을 해서 뭘 좀 보여준다거나 뭔가 새로운 기획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어떤 로드맵 같은 거를 제시한다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뭔가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안철수 신당이 뭔가를 내놓고 새 인물을 데려오고 새 정책을 보여주듯이 문재인 대표도 새 정치에서 그런 식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만한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어떤 큰 계기를 마련해 줄 책임이 있는 거죠. 대선 후보급 정당 대표로서. 지금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그 문재인 대표가 선택하는 건데 뭐가 됐든 좀 뉴스의 중심 인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뉴스의 중심 인물은 오히려 안철수 의원 쪽으로 넘어간 그렇죠. 측면이 네.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고 있다고. 이번에 지난주에 조사를 했을 때 저는 사실 조사 결과를 보고 좀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고 이런 전후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모든 책임이 문재인 대표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봤던 주변의 분들에게서 이렇게 느꼈던 그런 것과는 좀 다른 흐름이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문재인 대표와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보면 좀 격하게 표현했으면 창조적 파괴를 해서라도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이 거의 극에 달했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좀 문재인 대표가 인식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군요. 이 얘기는 뭐 앞으로도 예. 계속 더 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 안철수 신당 창당이 가시권에 들어온 이후 야권 지지자들의 여론 동향 및 전망을 좀 살펴봤는데요. 안철수 신당과 앞으로 문재인 대표 중심의 새정치연합이 선의 경쟁을 벌여야 될 것 같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편 광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더 정치 네 번째는 저희가 첫 공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28일 저녁 7시고요.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를 모시고 2015년 정치 결산을 하고 이후 총선과 대선까지의 전망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직 빈자리가 많으니까요. 인터넷 한겨레에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 정도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예, 김보엽의 더 정치 세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